이제 11월 5일 시행 대비해서 건축기사 실기죠. 모의고사 2회 해답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제하고 해답이 있는데 요번에는 해답을 먼저 올려놨어요. 문제는 이렇게 들고 설명하기로 하고, 왜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하려고요. 너무 시간을 끌어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자, 그 해답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다음 도급업자 그 건설회사 보통 그 계약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선정 방식 중 입찰에 의한 선정 방식이다. 다음 내용을 간략하게 쓰시오. 그래서 요게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이 뭐냐 쓰시오. 그 얘기죠. 유자격자,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 참가하여 입찰이 된다. 자격을, 최소한의 자격을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입찰은 뭐냐? 지명을 하겠다 이거죠. 적격자 3인에서 7인을 지명하여 그 사람들만 입찰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적격자가 누구냐? 적당한 자. 그 공사를 위해서 적당한 사람은 자본금, 보유 기재, 돈. 그 다음에 보유 기재는 장비, 포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런 것 등, 그 다음 기술력이 있어야죠.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기사 몇 명, 기술사 몇 명 고려하여,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써나가도 되고, 요거를 가로 안에 집어넣어도 되고, 우리 해답처럼 해도 됩니다. 특명입찰이란 뭐냐? 특명입찰은 가장 적격한 1인을 지명해서 가장 특별한 공사의 경우 되겠죠. 가장 적격자 1인을 지명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특명의 특별한 명령, 특별한 명령에 의한 수의 계약, 그 1대1로 계약하는 그런 방식이다 해서 좋습니다. 답안, 2번,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생애 주기 비용의, 그러니까 LCC의 내용을 간략하게 쓰시오. 건물의 탄생에서 소멸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이거를 보통 재비용이라고 하죠. 저는 요거를 한글로 풀어 썼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탄생에서 없어질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한다, 그 얘기죠. 즉 건물의 기획, 그죠? 우리 이 시행사가 기획을 하죠. 시행사, 요즘의 시행사. 그 다음에 설계자, 설계하는데 돈 들어가고, 시공하는데 돈 들어가, 시공하는 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죠. 그리고 유지관리, 철거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재비용을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표현한다, 그 얘기죠. 안 보고 쫙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사계 3번 문제. 공사관리 계약 방식 중 CM4 fee 방식과 CML 리스크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CM4 fee라고 했는데 보수 이런 뜻이죠. CML 리스크는 위험 부담, 위험성 있는 그런 뜻이죠. CML 리스크. 그래서 요거를 CM4 fee 방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발주자, 그림으로 딱 이해를 하면 한 방에 끝납니다. 여기는 시공자, 그 다음 여기는 설계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 건물을 지으려면 자본과 돈을 갖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 발주자가 필요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시공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CM자, 공사
관리자라고 표현합니다. 공사 관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 대리인으로 해서 대리인. 그죠? 왜냐? 발주자는 설계도 모르고 시공도 모르니까 설계도 알고 시공도 아는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해서 설계자, 시공자 둘이 잘 싸우죠.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조정해주고 누가 CM자가 설계도 알고 시공도 아는 CM자가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업무도 관리해준다. 됐습니다. 그래서 CM자가 뭐냐? CM4B 방식은 발주자를 대리인으로 해서 설계자, 시공자를 조정해주고 관리해주는 방식으로서 보수만을 받는다. 그래서 보수만을 B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CML 리스크 방식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발주자가 있으면 여기는 설계자가 있고 여기는 뭐냐? CM에서 누구냐? 그러면 자 뭐냐? 하도급자, 하수급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CM자의 역할이 발주자 대리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설계자 업무를 관리해주고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리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이 시공을 책임지고 시공을 하거나 시공 관리만 하거나 시공 관리, 실제 시공은 이 사람이 해도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책임지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어떤 걸 하든 시공을 CM자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CML 리스크 위험 부담형 C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 대리인 역할을 하고 설계자 업무에 대해서 관리해주고 그리고 시공을 책임지고 시공 또는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CML 리스크 방식 위험부담형 이거는 보수형 CM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형 CM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리고 발주자와 여기 보세요. 이제 발주자 대리 CM자는 발주자 대리인 역할을 하고 설계자 관리를 해준다 그랬죠. 그것을 통틀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설명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봅시다. 흙의 안밀에서 땅을 누르는 걸 안밀이라고 그러죠. 예민비에 대한 공식을 쓰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라고 해놨는데 자, 4번 문제죠. 뭐냐면 예민비 그러면 이긴 시료의 강도 일축 압축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시료의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시료를 그 보링 테스트해서 파이프 안에서 땅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이 시료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끄집어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자연 시료 원래 그대로 끄집어낸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긴 시료인데 무슨 소리냐? 자연 시료 함수를 변하지 않고 흐트러놨다가 이겼다가
이거를 흐트러 놨다가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해준다. 그거를 이긴시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함수율은 변하지 않고 자연시료의 함수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흐트러 놨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압축강도 실험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압축강도 실험을 하면 눌러본다 이거죠. 깨질 때의 응력값, 이게 깨질 때의 응력값을 측정하면 이긴시료의 응력이 작다. 그런 뜻입니다. 자연시료의 강도가 크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거는 자연시료 원래 거니까 튼튼하고 요거는 금방 깨진다. 그죠? 한번 흐트러 놨다가 원래 상태를 만들어서 압축강도, 일축 압축강도 실험을 하니까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긴 시료가 한번 흐트러 놨다가 만든 거죠. 이거를 불교란 시료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교란 시료. 이해가요? 그러니까 교란되지 않았다. 자연시료. 이거는 이긴시료는 한번 흐트러 놨다. 그래서 예민비하면 이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이자 불교 요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웠는데 그러니까 예민비란 뭐다? 이긴시료의 강도분의 자연시료의 강도를 말한다. 원래는 일축 압축 강도라고 표현해요. 하나 축으로 힘을 가했다. 그래서 자연시료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으나 어느 정도 강도는 빼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시료의 물을 변화하지 않고 이기면 강도가 저하된다. 그 얘기죠. 자연시료는 강도가 크고 이긴시료의 강도는 작다. 자,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 가설공사에서 수평기준 틀에 설치하는 목적 2가지를 쓰시오.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또 이렇게 수업하는 방법도 좋네요. 꼭 문제 해놓고 답 보고 설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네요. 지금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땅이 기초를 이렇게 주로 줄기초에서 땅을 이렇게 파야 되겠다. 그러면 뭐냐면 땅을 이렇게 파야 되겠다. 요거를 규준 말뚝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칭이 뭐라고요? 규준 말뚝. 요거 시험에 요 문장은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은데. 규준 말뚝. 그 다음에 요건 수평 끌 때. 자, 내가 이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해서 규준 말뚝 수평 끌 때 수평 규준 말뚝 수평 끌 때 다 그릴까요? 좋아요. 여기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딱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평규준 틀을 이렇게 설치한다. 자, 뭐냐면 명칭이 여기에 이 명칭을 귀규준 틀. 혹시 유사 문제가 나올까 봐. 이거는 얘는 모서리 했으니까 귀준틀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일반 귀준틀이니까 평귀준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준틀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소리냐? 요거 중심에서 여기 중심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수평실을 요렇게 띄워놨죠. 이게 벽 중심이 된다. 땅 파기 중심선. 그리고 여기로부터 얼마 깊이로 땅을 파준다. 이게 바로
수평, 기준 틀이 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평 기준 틀이죠. 수평 규준 틀.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면, 예? 규전말도 수평 깰 여기에 못질해가지고 수평실이 쫙 지나가서 이게 땅 파기 중심이 되는 거고, 여기 기초가 들어오죠. 그리고 땅 파기 너비도 결정이 되고 땅 파기 깊이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평면도가 답만 설명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도 설명하면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요렇게 귀 기준틀을 요렇게 표시하죠.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예, 표시해가지고, 야, 최근에도 한번 나왔죠. 이렇게 표시했죠.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평기준틀 요렇게 세워놔서, 평기준틀이 몇 개입니까? 1개. 예? 요게 평기준틀 1개, 귀 기준틀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수평실을 요렇게 띄어서 요거에 따라서 땅을 파준다. 요런 식으로 땅을 파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설공사에서 수평기준틀의 설치 목적, 건물 각 부분의 위치를 결정한다. 건물 각 부분의 위치를 결정한다. 벽 중심, 땅 파기 중심, 그죠? 터 파기 위치 및 깊이를 결정한다. 되겠죠? 건물의 위치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 그림 보고 벽 중심, 예? 벽 중심을 정해주고 요게 기초가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벽돌이 올라간다. 벽 중심, 땅 파기 너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땅 파기 깊이를 결정할 수가 있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제가 몇 번입니까? 6번이죠. 다음 물음의 답을 보결안에서 고르시오. 1번 뭐라고 그랬냐면 thin wall sampling이라고 써 있죠. 예, thin wall sampling에서 thin 발음하면 thin 하여튼 wall sampling해서 뭐냐면 wall 그럼 벽이죠. 벽. 그리고 thin 얇다. thin 얇다. 그러니까 시료 채찍인데 요 두께가 엄청 얇다는 얘기예요. 요게 예? 두께가 얇아서 그래서 연한 점토를 살짝 떠올 수가 있다. 이 안에 뭐를 떠올 수가 있다? 진흙을 살짝 땅속 깊이 들어가서 두께가 얇으니까 시료를 그대로 파올 수가 있다. 이거 말고 컴포지트 샘플링이란 두께가 무지무지 두꺼워요. 예, 컴포지트. 이거는 경합반이나 연합반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in 샘플링은 벽의 두께가 얇은 거, 파이프 두께가 얇은 거니까 점토를 살짝 떠올 수가 있다. 그리고 특징이 이건 뭐냐?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가 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베인 테스트라고 그랬는데, 베인 테스트는 뭐냐? 베인 테스트는 뭐냐면 로드 끝에 쇠막대죠. 쇠막대. 로드 끝에 금속재 날개를 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 열십자 금속재 날개를 부착을 해서 땅 속에 틀어 박은 다음에 요거를 회전을 시킨다. 1초 동안에 30번, 1초 동안에 100번, 어느 게 단단한 집안?
그러니까 집안이 연약하니까 막 돌아버렸지. 알겠어요? 집안이 연약하니까 막 돌아버렸지. 그러니까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판단하는 게 끈기. 점착력이 크면 베인 테스트, 그죠? 잘 안 돌아간다. 그 얘기죠. 집안의 점착력. 그 다음이 표준간입 시험은 페니트레이션 테스트 뭐라고 썼어요? 우리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 날려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간입 시험 페니트레이션 표준간입 시험은 여러분들 그 얘기잖아요. 로드에다가 여기에 뭐를 부착을 하냐면 스플랫 스푼 샘플러라고 그러죠. 샘플러. 예? 스플릿 스푼 샘플러 부착하고 높이가 얼마? 76cm 높이, 76.5 높이에서 무게가 63.5kg에 추로 때리는데 몇 cm 들어갈 때? 30cm 관입할 때 뭘 계산한다? 타격 횟수 N치를 구한다. 그러니까 30cm 들어가는 동안 100번을 때렸다. 어느 집안은 30cm 들어가는데 10번 때렸다. 어느 집안이 단단하냐? 대충 감 잡았죠? 예? 지금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래는지 어쨌든 표준관입 시험은 보통 밀실한 그 사질질반의 밀도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표준관입 시험은 뭐라고요? 표준관입 시험은 사질집안, 모래집안의 밀도를, 밀실한 정도를 측정한다. 측정. 그죠? 요것을 표준관입 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 정량 분석 시험은 뭐냐? 정량 분석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정량 분석 시험은 염분의 그러니까 염화이온, 염화이온이라고 그러죠. 염화이온이라고 표현해요. 염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염분이 너무 많으면 강도 저하가 되고 철근이 녹이 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7번 깽폼이라고 그랬죠. 깽폼. 이제 뭐냐면 우리 깽폼은 틀을 여기다 쓸게요. 틀을 뭐냐면 안에 철근 배근해 놓고, 그죠? 원래는 유로폼이나 알폼에서 요만한 걸 갖다 붙이죠. 유로폼, 요만한 크기의 합판 앵글로 된 거. 요즘은 아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부착을 한다. 그래서 요게를 요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 철근이 있으면 여기다 콘크리트를 친다. 그 얘기잖아. 이거는 유로폼이고, 이거 대신 깽폼으로 하나, 예? 요렇게 설치해서 여기는 이렇게 놓고 콘크리트 안에다 치고 여기다 뭘 쳐요? 공그리 쳐놓고 굳었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크레인을 이용해서 끌어올린다. 그러면 여러 번 유로폼 조그만 거 여러 번 하면 인력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죠? 이제 차이점. 그래서 그 장점은, 깽폼의 장점은 뭐냐? 조립분해가 생략되고, 유로폼, 그죠? 조립분해 많이 되고 얘는 안 들어. 설치와 타령, 뜯어만 내기만 하면 되므로 인력이 절감이 된다. 예? 공사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줄눈 감소로, 여기 보면 여기에 볼록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견출. 예? 우리 견출이라고 그러죠. 튀어나온 거.
그거를 왜 우리 견출이란 말이 저거잖아. 이 표지에다가, 책 표지에다가 노란 거 붙여놓는 거, 견출지. 예? 툭 튀어. 그렇죠? 콘크리트 줄눈이 감소로 마감 단수나 비용 절감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양중 설비가 타워 크레인이 필요하다.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다. 양중 장비라 그러는데 뭐 타워 크레인 만만한 거 이걸로 써도 되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 풀어서 써도 됩니다. 자, 통각 8번 강구조 스틸 스트럭처 해당하는 용어다. 다음 용어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 SN 강 스틸 뉴 스트럭처 해서 그러니까 SN 강하고 TMCP 강 뭐냐 쓰시오. 각 형강을 하면 형강이란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죠. H형강, I형강 내진 성능과 용접성, 용접이 잘 되게끔 만든 건축 구조용 아변 강재다. 됐습니까? SN강 조자가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건축구조용 아변 강재. 뭐가 커진다? 내진, 지진에 잘 견뎌야 되고 용접성을 향상시켰다. 좋게 했다. SN강입니다. 내진 성능, 용접성. 예? 그 다음 TMCP강은 뭐요? 후판이 뭡니까? 두꺼운 판이야. 박판은 얇은 판이라 그러고 40에서 80mm 정도면 4cm에서 8cm면 이 정도 되겠네요. TMCP 강이라고 그래요. TMC. 이거는 TMCP 강은 보통 두께가 후판 두꺼워지면 항복 강도. 이거 시험에 나올 때가 됐잖아. 예? 그죠? 내가 이 모의고사 문제에 집어넣는데 과연 그때까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항복 강도 그러면 항복점 해서 여기 항복 강도 철근이 강재가 쭉 늘어날 때 그때 응력을 말하죠. 항복 강도가. 그러니까 일반 강은 두께가 두꺼우면 항복 강도가 저하가 되는데 TMCP 강은 두께가 두꺼워도 항복 강도는 저하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어서 빨리빨리 나갑시다. 9번 문제인데 강구조에서 필요 없는 얘기. 필요하죠. 강구조 공사에서 밀시트, 용접공사에서의 뒷댐제, 백스트립 간략하게 쓰시오. 강구조에서 밀시트가 뭐냐? 밀시트가 뭐냐? 품질 증명서, 품질 보증 증명서, 품질을 보증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그 품질 보증서라고 있죠. 제조회사가 그러니까 요 H형강 요런 거 I형강 이런 거 여기 보세요. 재료의 성분하면 F인데 여기에 탄소 함유량이 얼마큼이고 뭐가 성분이 얼마큼 들어가 있고 성분이 재료의 성분 탄소 같은 거 재원은 이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H 곱하기 B 곱하기 T1, T2가 얼마나 되어 있다. 증명서다. 됐습니까? 품질 보증, 뭘 보증하냐? 성분, 뭐가 기재되어 있냐? 성분과 재원, 그리고 그거를 규격품에 대해서 증명서다. 그죠? 증명서인데 성분하고 재원을 표시해 놓여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백스트립은 뭘 말하냐면 요게 우리 맞댄 용접이죠. 맞댄 용접에서 이거를 V형 맞댄 용접이라고 표현하죠. V형
맞댄 용접이라고 표현해서 여기를 용접봉으로 용접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용접한 게 사이가 넓으면 떨어져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철판을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용접을 해준다. 그죠? 철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주고 용접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맞댄 용접에서 하향 용접 시 하향 밑으로 맞대면 루트 간격 요거를 뿌리 루트라고 그러죠. 루트 뿌리 예? 요거를 뿌리라고 합니다. 루트 간격 사이로 이게 용착금속이에요. 용착금속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는 이 철판을 뭐라 그런다. 백스트립 그 얘기죠. 그 다음 10번 콘크리트 자 이제 뭐냐 10번 콘크리트의 각종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콜드 조인트, 컨스트럭션 조인트, 컨트롤 조인트,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주어졌죠. 콜드 조인트는 뭐요? 추운 조인인가? 차가운 조인? 그게 아니죠. 여기 보세요. 콘크리트 시공 과정 중 휴식 시간 등으로 좌우간 응결이 시작된 굳어진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일체화가 저해되는 현상. 응결이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일체화가 안 되는 콘크리트 타설에서 굳어졌어. 아니 굳어지기 시작했어. 응결이랑 굳어지기 시작했잖아. 그 다음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면 여기 일체화가 안 된다고 이 얘기잖아요. 여기는 일체가 됐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 한다? 콜드 조인트라고 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 컨스트럭션 조인트라는데 콘크리트를 한 번에 계속하여 부어나가지 못하는 곳에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부어나가지 못하는 곳에 생기게 되는 줄은 우리 어디 있냐면 기초판에서 예? 여기에 철근은 이게 거푸집이죠. 거푸집이고 철근이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죠. 기초판 철근 맞죠? 여기 보세요. 콘크리트를 여기 쳐대면 예? 그죠? 콘크리트 여기 치고서 그 다음이 여기에 기둥 거푸집 설치하고 잠깐만요.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기초판에서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굳어진 다음에 기둥 거푸집을 설치하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쳐대죠. 제가 이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틀을 거푸집을 이렇게 짜내고 예? 여기는 빵꾸 뚫어놓고 철근 집어넣고 이 안에 콘크리트를 쑤셨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은 하겠죠. 팽창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요런 기초판하고 기둥은 이어칠 수밖에 없죠. 이어서 치기 하는데 이런 부분을 컨스트럭션 조인트에서 시공줄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공줄눈이라고 한다. 또 어떤 부분이 있나? 기둥 이제 바닥 콘크리트 타설하고 기둥 여기 또 이어 볼 수밖에 없죠. 보나 바닥판은 중앙에서 이런 부분을 잠깐만요. 내가 혼자 떠들다 보면 뭐라고 떠드는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바닥 슬라브 그 다음 기둥 이어 붙기 따로따로 하잖아요. 얘 먼저 시공한 다음에 경화된 다음에 콘크리트를 다시 이어 붙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컨스트럭션 조인트를 한다. 보나 바다판은 이어붙기 할 때 중앙에서 이어붙게 하죠. 컨스트럭션 조인트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조인트는 안정된 위치에 있는 바다판이 수축에 의해서 자, 뭐냐면 안정된 위치에 있는 바다판이 수축에 의해서 화면 좀 크게 합시다.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지반 등 안정된 위치에 있는 바다판이 수축에 의해서 표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줄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지반, 바닥판, 그러니까 지표면인데 콘크리트를 쳤어요. 면적이 넓어. 그러면 물이 건조해지면서 물이 증발이 되면서 표면에 수축이 된다고. 균열이 발생한다고. 수축. 이해가세요? 콘크리트를 지표면에 지반이 있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주차장 바닥. 예? 빵 뜨인 그 주차장 바닥에 콘크리트를 딱 쳐버리니까 물이 건조가 되면서 빠져나가면서 표면이 오그라들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오그라들면서 표면에 균열이 쫙쫙쫙쫙 생긴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 대책 방안은 뭐냐? 여기다가 이렇게 홈을 판다. 그죠? 여기다 홈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보통 옛날에는 여기다가 나무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적당한 간격으로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부분이 좀 밀실해지죠. 그죠? 건조 수축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잖아. 건조하면서 수축 오그라드는데 요런 줄론을 뭐라 그러냐? 컨트롤 줄론이라고 한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벽에도 있습니다. 옹벽 같은 경우 쭉 있으면 균열이 생길까봐, 표면 균열이 생길까봐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홈을 파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건축물의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부동치마. 우리 어떤 거를 들 수가 있냐면, 우리가 저 기초에서 여러분들 이 설계 도면도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나의 생각은 기사 실기 시험에 설계 도면 그리는 거 포함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것이 답인 것 같아. 예? 진정한 그 자격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리 하면 내가 미움을 사. 시험 문제가 또 추가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요게 그 지반이고, 그 잡석, 미창 콘크리트, 그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 요렇게 시공을 하면 요렇게 만나는 부분은 하중을 받으면 여기에 집중 하중을 받으면 요런 접합 부분이 균열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큰 하중이 작용하니까, 예? 상층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으니까 이 슬라브와 이런 요 기초 부분하고 만나는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부동치마 어디 갔어? 부동치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수축 팽창, 콘크리트가 팽창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이거를 콘크리트를 어차피 부러질 거니까. 그리고서 여기는 이제 신축 줄론이라고 표현해요.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하죠. 익스펜션 조인트. 신축 줄론. 예? 신축 줄론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그 신축이 있는 그런 재료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리고서 이렇게 수평 연결만 해줍니다.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러냐?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11번
콘크리트 배합 시의 슬럼프 로스라 그러는데, 슬럼프 로스. 슬럼프 뭐요? 저하.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봐. 우리 이렇게 콘크리트 여기 이렇게 채워졌죠? 맞습니까? 콘크리트 이렇게 채워지고 물 반죽에서 콘크리트 안에 채워지고 이거를 몰드라고 표현합니다. 몰드라고도 하고 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들면 안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주저앉죠. 예? 이렇게 주저앉는데 슬럼프 로스란 주저앉는데 슬럼프 저하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죠. 예? 콘을 딱 들으면 슬럼프 저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의 증발 끝.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는 경우다. 알겠어요? 콘크리트 비벼놓고 물이 확 증발이 되면 슬럼프 저하가 돼서 슬럼프 잃어버렸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반죽 후 시간의 경과. 반죽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막 증발이 돼서 슬럼프가 저하가 된다. 그 얘기고 뜨거운 여름에 그죠? 네? 뜨거운 여름에 콘크리트 타설해놓고 좀만 시간 지나도 증발돼 버릴 수 있잖아.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가면 자, 이건 뭐 12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있었는데 또 있네. 아,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될까요? 스페이서 뭐라 그랬어요? 철근에 밀착되는 것을 방지 간격제 밀착 방지 간격제 스페이서 이렇게 생긴 거. 그 피복 두께와 관계가 있는 거죠. 피복 두께와.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생긴 뭐 그리다 말았어. 스페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위에다 뭘 집어넣는다? 철근을 쫙 집어넣고 세퍼레이터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에 오그라들지 않게 설치한 파이프 세퍼레이터. 인서트는 달대를 매다는 나사 철물. 폼 타이는 뭡니까? 긴결제. 예? 묶어주는 거. 튼튼하게 묶어주는 거. 자, 그 다음 13번 문제도 또 나왔네. 예? 또 집어넣는. 방부제 칠은 뭐요? 목재, 크레오소트나 코올타르. 칠하는 방법, 표면을 태우는 거야. 그러면, 방부 효과가 있다. 그 다음 침지가압주의법은 뭐냐? 목재를, 침지가 뭐요? 크레오소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끄집어내는 거고, 가압주입이란 열을 가하면 안에 침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담그거나 가압주입한다. 자, 통강 넘어가고. 자, 그러면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적산 문제죠. 적산 문제. 적산 문제인데, 그림을 입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땅을 파는 거죠. 이런 형태의 땅을 파는데, 여기가 60m고, 6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50m고, 밑에는 40m고, 그죠? 이쪽 방향 50에 여기는 30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몇 m냐? 높이가 얼마냐? 1000이죠. 10m, 10m. 1000으로 나눠주면 10m에서 최적을 구하셔. 그러면 V값은 6분의 H에 2A 플러스 A 다시 곱하기 B 플러스 2A 다시 플러스 A 곱하기 B 다시. 예? 여러분들도 안개를 해야지, 안개해야지. 한번 써봅시다. 6분의 H가 높이가 10이고, 그 다음이
2A. 자, 위에 거로 해답하고 똑같이 A를 6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A-는 40이죠. 40. 그러니까 A면 A-고 요게 A면 여기가 B고 여기는 B-, 여기는 H다. 바뀌어도 위아래가 바뀌어도 됩니다. 자, A-가 40이고 곱하기 B는 옆에 거 50. 그 다음 플러스 이 A-는 40이고 그 다음 플러스 A는 역시 60이고 곱하기 B-는 3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가로를 또 한 번 쳐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를 안 치면 엉뚱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맞춰놓고 여기서 틀려버리는데, 자, 이거 V값 계산하면 뭡니까? 자상이죠, 자상. 자연상태의 토량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V값은 원래 흙 속에 있는 자연상태의 값을 계산해 준 값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1번에 토파기량을 산출하시오 그러면 V값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운반 대수를 산출하는데 운반 대수를 산출하시오 그러면 운반 대수는 자연상태의 토량 곱하기 토량 변환 계수 L값을 곱해주고 한 대의 운반량은 얼마라 그러냐 12세제곱미터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트럭에 이 트럭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흙은 얼마라고요? 12세제곱미터가 되죠. 그리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예? 진짜 같네. 예, 그래서 12세제곱미터. 그죠? 근데 이게 흑상이다. 알겠어요? 이게 흑상이다. 12세제곱미터. 그러면 V는 자상이니까 요게 자상이니까 토량 변환 계수 뭘 곱한다? L을 곱한다 그 얘기가 됩니다. 토량 변환 계수. 왜냐하면 이게 흑상이 어차피 차에다 실으면 흑상이 되니까 이걸 뭐로 바꿔줘야 된다? 흑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반 대수는 여기다가 토량 변환 계수 1.3 대입해주고 자연상태의 토량에다가 1.12로 나눠주면 나오고 자, 그 다음 답번에 5,000제곱미터 면적을 가진 성토장에 면적이 얼마라 그랬어요? 5,000제곱미터라 그랬죠. 5,000제곱미터에다가 성토가 뭐예요? 성토. 그런데 다짐할 때 이거를 다짐 상태로 만들었대요. 그랬을 때 표고 H는 얼마냐? 그래서 높이 H는 면적분의 최적. 맞아요? 그러니까 최적은 뭐예요? 면적 곱하기 H니까. 네? 면적분의 최적이다. 면적은 여기가 얼마냐면 5,000제곱미터인데 요거는 다상이죠. 그죠? 다상. 그러면 이 최적은 뭐로 고쳐야 됩니까? 다져진 상태의 토량으로 고쳐야 되니까 5,000에다가 얼마로 나눠줍니까? 다상은 V값에다 뭘 곱해 줍니까? 토량 변환 계수 0.9라고 주어졌죠. 그 위에 문제에 보면 L값은 1.3, C값은 0.9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연상태의 토량에다가 0.9를 곱해버리면 이게 뭐냐? 다상이 나오죠. 다상. 그죠? 다져진 상태의 토량이 나오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표고 높이 H가 나온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올까 그래서 올려본 거고, 안 나오면 어떡하죠? 후회하나? 참, 그거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제 15번. 프리텐션. 프리란 말이 비퍼, 이전에, 텐션이 미리 응력을 집어넣었다. 이런 뜻인데, 미리 응력을 강연제를, 자, 이게 뭐냐면, 프리텐션 공법이 어떻게 하냐면, 강연제, PC 강선, 피아노 강선, 강연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C 강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바티즈라고 있어요. 피아노 강선을 묶어줘요. 일반 철근에 비해서 강도가 3배에서 8배? 하여튼 꽤 큰 그런 강제가 됩니다. 묶어주고 긴장한다고 묶어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뭘 치냐? 콘크리트를 쳐댄다. 콘크리트를 쳐놨죠. 완전히 경화를 시켜줘야지. 경화를 시켜주고 양단부를 풀어준다. 끊어준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힘이 가해집니까? 압축력이 이렇게 가해지죠. 그죠? 콘크리트를 쫙 조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콘크리트를 조여주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죠. 뭐라 그랬어요? 다시. 강연제를 묶어주고,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경화, 굳힌 다음에 양단부를 풀어준다. 그러면 압축 응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텐션 공법은 어떤 공법이냐면, 여기에 시드관 해서 얇은 철관, 시드관, 얇은 철관인데 요거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C 강선 집어넣고 묶어주고 긴장한 다음에 정착, 잡아 당겨서 정착을 여기다가 해주고, 마지막에 요 안에다가 뭐하냐? 그라우팅. 여기다 그라우팅, 특수 몰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일체화 시킨다. 그래서 시드관, 얇은 철관, 그 다음 콘크리트 타설 경화 굳힌 다음에 강연제를 PC 강선이라고 그러죠. 삽입, 긴장, 고정하고 그라우팅. 자, 이거를 포스트 텐션. 충분히 이해가죠? 자, 그 다음이 16번 커튼홀 공사에서 성능 시험 관련 실물 모형 시험의 모크업 테스트. 그러니까 커튼홀 공사에서 모크업 테스트 하면 뭡니까? 실제 크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와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한다. 그 얘기죠. 실제 여기는 유리창, 그리고 스팬드럴. 실제로 설치해 놓고 여기에 무슨 시험에? 수밀 시험. 물이 빠져나가나 안 나가나? 기밀 시험. 공기가 빠져나가나 안 나가나? 그 다음 바람 불면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그 다음 층간 변이 추정성은 뭡니까? 층간의 변이가, 여기 층하고 여기 층이 변이가 생기는데, 약간씩 변이가 생기는데, 이거는 뻣뻣하게 있으면 여기가 끊어질 우려가 있죠.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준다. 층간 변이에 대한 추정성, 같이 변이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외우세요. 수기 내층 알아서 외우세요. 내수 기층
기수 내층. 알아서 외우세요. 나온다 생각하고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수공사에서 시트 방수공법이라 그러는데, 시트가 뭐냐? 요게 뭐냐? 합성 고무 또는 합성수지죠.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고무라든가 합성수지 단판 이상을 붙여대는 거. 그러니까 옥상에 고무판을 깔았어. 옥상에 비누를 깔았어. 그게 시트 방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점, 두께가 균일하다. 고무가 일정하다. 시공이 빠르다.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신축성이 있다. 고무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서 약간 부족하면 살짝 당기기도 합니다. 단점, 물이 샜다. 국부적인 보수가 불가능. 다시 어딘지 모르지만 거의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 시트 이음부의 결함이 크다. 시트 이음부 뭐냐면 100mm를 이렇게 겹쳐서 100mm를 이렇게 겹쳐서 이음을 합니다. 이런 부분 겹쳐 여기다 코킹 시공을 하는데 결함이 빗물이 셀 수 있다. 물이 셀 수가 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저층부 주문 제작 유리 강화 유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강화 유리와 배강도 유리 차이점은 강화 유리는 표면을 빨리 냉각시킨 거고 배강도 유리는 중간 정도 냉각시켰다. 일반 유리에 비해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강화 유리는 깨질 때 박살나고, 박살이라는 말 알아요? 닭살이 아니라 박살. 차유리처럼 빡치게 하면 깨진다. 배강도 유리는 어떻게 균열이 간다. 깨져도 균열이 가서 붙어는 있다. 그죠? 그래서 강화 유리는 저층에 쓰이고, 그죠? 저층에 쓰이고, 일반, 우리 열고 닫는 문에 사용한다. 배강도 유리는 이제 고층, 창에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19번 문제가 유리공사 간략하게 쓰시오. 저방사 로이 유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로이 유리라고 표현하죠. 저 방사, 낮은 방사 유리, 로유리. 이중유리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반 페아그라스, 일반 사무실 유리는 다 페아그라스를 쓰게 되어 있죠. 페아그라스를 쓰고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 공기층입니다. 가스가 들어가 있다든가 공기층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은박지를 이렇게 내치게 그 안쪽으로 이중유리 안쪽으로 은박지, 그 금속망 코팅한다 그러는데 은박지를 붙여댄다. 그러면 햇빛이, 그죠? 적외선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방사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 뜨거운 열이 안으로 침투가 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이 유리는 안쪽에 뭘 붙였다? 은막을 붙였다. 금속망 코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중유리 안쪽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망 코팅을 붙여 열의 이동을 최소화했습니다. 에너지 전략형 유리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 접합유리는 두 장 이상의 판 사이에
그러니까 유리판 안에 합성수지 필름을 붙였다. 그죠? 이것을 접합유리를 이 안에 합성수지를 붙였는데 여러 장을 붙이면 이거를 방탄유리라고 표현합니다. 방탄유리 여러 장을 붙이면 그러니까 유리 사이에 합성수지 필름이 겹겹이 들어가 있으면 방탄유리가 된다. 자, 다음 제 20번 공정표. 몇 번 문제냐면 20번 문제죠. 공정표를 작성하고 작업의 여유 시간을 구하시오. 딱 공정표 작성하는데 4개가 A, B, C, D 4개가 선행 작업이 없다 그랬죠.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대가 선행 작업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 여기 딱 E 작업, F 작업은 딱 보니까 B, C가 공통. 그리고 A 작업은 위에 있고 D 작업은 밑에 있다. 그래서 A 작업은 위에 있고 D 작업이 밑에 있고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A, B, C라고 그랬으니까 B, C 해서 요거는 이제 조그맣게 그려봐야죠. 해놓고 이게 무슨 작업이냐, 이 작업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작업도 여기는 F 작업이죠. 그러면 BC만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보면 BC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끝났죠. 맞죠? 그러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끝나면 하나 뺀 나머지는 더미를, 물론 C 작업을 길게 빼도 되고, C 작업하고 B 작업 경로가 기니까 그러면 요걸 C로 하고 요거를 B로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 얘기 없으니까 끝 돼가지고 이제 이게 공정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BC가 공통이니까 가운데 있고 위아래로 들어간다. 그러면 E 작업의 선행 작업 A, B, C, F 작업의 선행 작업 B, C, D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봤으면, 자 이제 공정표를 작성을 하면, 공정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진짜로 이제 그려야 되겠죠. 넘어가면 안 되고 요 폼 안에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화면상 이렇게 해서 여기는 길게 좀 빼주시고요. 여기도 길게 빼고, 내가 볼 땐 여기다 연필로 그리고 입혀라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냥 위에 조그맣게 연필로 그려보고 나머지는 직접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건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자, 공정표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맞습니까? 공정표가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제 시작 결합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화살표 여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표 A 작업, 여기는 D 작업, 그 다음 요거를 C로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이 요거는 E 작업, 그죠? F 작업. 우리 요번 시험에는 공기 단축이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공기 단축을 다 내일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근데 공기단축도 한번 설명 들으면 쉬워요. 쉬워. 진짜 내일 한번 물론 앞에 공기단축 내가 설명해 놓은 건 문제도 안 읽어보고 직접 풀어본 거라 조금 듣기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내일은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소요일소 235, 2, 3, 5, 그 다음 474, 4, 7, 4. 됐죠? 4, 7, 4. 이렇게 됐고,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해놨고, 공정표 작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모, 결합점마다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마지막 세모 해서 다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일정 계산을 해보면 개시결합점의 ESD 빵. 예? 요즘은 빵빵 그러니까 빵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0에다 3일을 더하니까 3일. 넘어가면 3일. 여기는 0에다가 5를 더하니까 EFT가, 여기 EFT는 3일하고 5일 중에 최대값 5. 그죠? 또 0하고 2, 5 중 큰 값 5. 그죠? 0하고 4를 더하면 4. 5 중 최대값. 5에다가 4를 더하니까 9. 5에다가 7을 더하니까 얼마요? 12. 그죠? 그러면 공사 일수가 12일 결정이 된 거죠. 네? 공사 소요일수가 12일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진 계산, 다른 얘기 하려다가 갑자기 헷갈릴까봐 12 그대로 가고 LFT는 12. 12에서 7을 빼면 LSD 5일이죠. 여기도 5일이 그대로 넘어오고 12에서 4를 빼면 8이죠. 여기에 8 그대로 넘어오고 알겠어요? 5하고 8하고 LFT 작은 값 5 두 개 중 작은 값. 그죠? 다시 5가 넘어오고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요 LFT 하나가 있으니까 5가 넘어오고 5 빼기 3은 2 LST 5 빼기 5는 빵 5 빼기 2는 3 어디 갔어? 8 빼기 4는 4 중 작은값 빵. 어차피 빵빵이지만 12 똑같지만 그래도 무슨 뜻인가를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다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크리티컬 패스 주 공정선은 굵게 표현해야죠. 예, 굵게 어디야? 주 공정선은 이거 요렇게 해서 더미는 요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이렇게 주공전선 국면선으로 표현하시고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공정선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일정 계산 TF, FF, DF, CP. 자 보세요. 조금 굵은 걸로 한번 할까요? 뭐냐면 TF를 구하시오. 뭐냐면 A 작업부터 A 작업의 TF는
자, 보세요. LFT-EFT인데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한 값이 EFT가 이틀. 그죠? 저는 이런 거 안 써요. 5에서 얼마를 빼줘? 2를 빼주니까 3이고 후속 작업의 EST에서 EFT 빼주니까 얼마요? 3일이죠. 그래서 이것 빼기 이거, 이것 빼기 이건데 요 작업의 EFT는 5가 아니라 2다. 다시 TF는 얘 빼기 얘, FF는 이것 빼기 이거. 그런데 이 값이 A 작업의 EFT는 5일이 아니라 이틀이다. 실제. 그래서 3 빼기 3은 빵. 그 다음 B 작업은 얘죠. LFT, TF가 이것 빼기 이거 맞죠? 그죠? 후속 작업의 EST는 얘가 아니고 이 덤이니까 여기는 덤이니까 후속 작업의 EST는 바로 요 값이다. 그 얘기죠. 후속 작업. 이게 작업. 여기도 작업은 아니네요. 요거죠, 요거. 어차피 이거나 똑같으니까. 네. 작업은 이게 작업이잖아. 이건 작업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LFT-EFT. 맞죠? 요 작업의 EFT. 후속 작업의 EST는 이거죠. 또는 저거. 작은 값.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작은 값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 빼기 이거, 이것 빼기 이거. 그러니까 둘 빼기 둘은 빵. 5에서 3을 빼면 2고 5에서 3을 빼면 2죠. 그 다음 C 작업은 LFT-EFT 5일이죠. 그럼 빵. 후속 작업의 EST는 이거죠. 이거 빼기 이거는 빵. 빵 빼기 빵은 빵 해서 여기는 CP 주공정산. 예? 그 다음 D 작업 어디 있습니까? D 작업이 요거네요. LFT-EFT 0에다 4일을 더한 값이 요 작업의 EFT다. 그래서 8 빼기 4 하면 4. 그 다음이 후속 작업의 EST는 이거죠. 이거에서 5에서 4를 빼주니까 5에서 4를 빼니까 1. 4 빼기 1은 3. 됐죠? 이 작업은 요거죠. 저거. LFT-EFT는 12일이죠. 주공정 선상이니까 이것 빼기 이거 후속 작업의 EST는 요게 그냥 넘어오면 12일이니까 이것 빼기 이거, 이것 빼기 이거 그러니까 빵에서 빵 빼니까 빵. 그러면 주공정 선 표시하고 요거 표시 안 하면 한 달간 잠 못 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F 작업은 요거네. LFT-EFT는 요거를 더해주면 3일이고 후속 작업의 EST는 12에서 12에서 9를 빼주니까 3일이고 3 빼기 3은 빵. 다 됐습니다. 그래서 CP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됐고 그러면 공정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막 나갑시다. 자, 21번. 철근의 인장 강도가 240N/mm의 제곱. 이게 MPA라고 표현하죠.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된 철근인데 시험편을 이렇게 만듭니다. 시험편을 이렇게 만드는데 KS 중앙부 지름이 13mm, 중앙부 여기 지름이 얼마요? 14mm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 표정거리 50mm, 표정거리란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가 50mm 표정거리, 요거를 50mm로 정해놓고 가공하여 인장강도 시험을 했더니 요렇게 세 개가 나왔다. 에서 파괴되었다. 파괴되었을 때 강도다. 그런 내용이죠. 평균 인장 강도를 구하고, 그러니까 A분의 N이니까 A는 뭐요? 4분의 파이 D의 자승으로 계산해줘. 요 면적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니까 4분의 파이는 3.14에다가 D는 지름이 14mm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요.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14의 자승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답이 없어서 해답을 문제를 계산해 보면, 자, 이 얼마냐면 37.2니까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 플러스 40.57이니까 3개면 57빵 플러스 38.15 빵 나누기 4분의 파이 곱하기 14의 자승 계산해 주죠. 그러면 그리고 곱하기 3분의 1 계산해 주면, 이거 계산한 값 나오면 이제 비교를 해 주면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 해답 보고 문제를 읽어보면 특기 시방서에 철근의 인장 강도가 210, 40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라 그랬죠. 인장 강도 규정되어 있다. 규정. 이 값 이상이 돼야 된다. MPa,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다.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얘기고, KS 규격에 의해 중앙부 지름이 14mm. 무슨 말이냐? 시험편을 이렇게 만들었죠. 시험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앙부 지름이 요게 얼마냐? 14mm고, 그 다음이 표정거리가 40mm, 요 거리가 표정거리가 40mm가 되고요. 그리고 가공하여 인장강도 시험을 했다. 잡아당기는 힘을 잡아당겨서 인장강도, 그러니까 끊어지기 시작할 때의 힘, 응력. 인장강도 우리 참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거 나오면 죽기 살기로 외우세요. 나올 수도. 인장강도, 여기는 항복강도, 인장강도잖아. 요때의 응력이 거기 얘기하는 얼마요? 37.2 킬로뉴턴이고 40.57이고 그 다음이 38.15가 된다. 그 얘기죠. 이때 철근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인장 강도는 단면적으로 나눠준다. 단면적이 얼마야?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죠. 그래서 면적으로 다 나눠주는 거나 A분의 N, 시그마는 A분의 N, 바로 A분의 P, 바로 이 값인데, A가 다 똑같으니까 하나로 묶어준 거고, 그죠?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누기 3 해줬다. 그죠? 곱하기 3분의 1이나 나누기 3이나 평균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장강도 평균값이 나왔으면 이 값이 240보다 크기 때문에 합격이다. 기분 좋아요. 그러면 22번 단순보의 전단력이 다음 그림과 같은 경우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보가 있는데 전단역도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랬을 때 전단역도를 보고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셔. 전단역이 0인 지점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이 지점의 힘 모멘트는 전단역 면적이다. 바로 이 면적이 됩니다. 아니면 이 면적, 좌우측 면적이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리를 x라고 정하고 이쪽을 x로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높이가 얼마냐? 3이고 3kN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9kN이라고 그랬고 그럼 이 거리는 얼마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4m라고 그랬으니까 4-x가 되는 거죠. 4m 마이너스 x. 비례식 뭐냐면 x분의 3은 4-x분의 9 같다. 그죠? 이항시키고 그래서 이 식에서 4-x 곱하기 3은 9x 3, 4, 12 마이너스 3x는 9x다. 그 얘기죠. 이항시키니까 요거 마이너스 3x 이항시키니까 x는 요게 12x가 되니까 이항시켜서 x는 1m가 되죠. 이 거리가 얼마야? 1m.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3m. 그럼 요 지점의 힘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좌측 면적으로 계산하면 3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삼각형 면적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니까 12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1.5 그래서 13.5kNm.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지난 모의고사 문제도 있었는데 또 나왔네요. 나올까 시험에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그거는 모르지만 자, 24번 빨리 나갑시다. 단철근보 뭐요? 단철근보란 여기만 인장측에만 철근이 있다. 그 다음에 순간 탄성 처짐이 5라고 그랬죠. 순간 처짐 탄성 처짐이야. 5mm고 5년 이상 지속화증 크사이가 이 해마가 요즘은 잘 안 만들어져요. 이거 해마 크사이가 5년 이상일 때 2.0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자, 뭐부터 장기 처짐 계수를 구하시오. 람다 델타는 장기 처짐 계수는 1 플러스 50 로우 다시분의 크사이. 그죠? 근데 1 플러스 50 곱하기 로우 다시는 BD분의 AS 다시인데 없으니까 압축철근이 없으니까 빵이죠. 그래서 빵 곱하기 50은 빵. 네? 곱하기였으니까 제로니까 얘가 없어지고 그리고 크사이는 2. 그래서 2. 장기 처짐 계수는 2다. 그 다음에 장기 처짐은 뭐로 계산하냐? 탄성 처짐에다가 뭘 곱한다? 장기 처짐 계수를 곱하니까 탄성 처짐이 얼마나 그랬어요? 탄성 처짐이 주어졌습니다. 5mm. 5 곱하기 2 그러니까 10mm. 장기 처짐은 이렇게 되고 총 처짐은 뭐로 계산합니까? 처짐은 탄성 처짐 5mm 플러스
탄성 처진 곱하기 장기 처진 계수 2가 나왔죠. 계산하니까 요게 10mm고 5mm니까 15, 총 처짐은 15mm다.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아마 출제된 문제를 약간 변형을 했어요. 원래 출제된 문제 그대로 공개를 못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간에 수검자 기억을 토대로 한 건데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24번 시공계획서 제출 시 환경관리, 친환경관리를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알아서 외우세요. 폐기물 저감계. 이거 저감 어떻게 하나, 폐기물을. 치우는 방법밖에 더 있나? 아니면 그 벽면을 부실 때 통째로 먼지가 덜 생기고 폐기물이 줄어든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할 거 있네. 철근. 네? 그런 계획서. 산업 부산물 재활용하고.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알아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이 이제 25번. 25번 문제가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캔틀레바. 예? 여기 5kN 2, 4, 5kN이 작용하고 거리는 요게 3m고 여기가 몇 m냐? 3m. 여기는 2m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질 때 여기서 얼마냐면 요게 요 지점에 전단력을 구하셔. 쉰모멘트를 구하셔. 그 얘기죠. 예? 여기서 요 거리 전단력 쉰모멘트를 구하셔. 그러면 C점이니까 일단 전단 SC는 이게 좌측으로 구하려면 반력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죠? 모멘트 구해야 되고. 그래서 전단력을 구하셔. 우측으로 계산한다.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두 개죠. 계산하면 6이죠. 마이너스 6인데 우측으로 계산하니까 부호를 바꿔준다. 알겠죠? 그 다음 쉰모멘트 MC는 역시 좌측으로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우측으로 계산하면 4 곱하기 거리가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m니까 2m죠. 4 곱하기 2 시계방향 플러스 2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2에다가 2니까 4죠. 계산하면 248 하면 16kN 미터. 그죠? 여기서 아까 문제에서 우측으로 계산하니까 시계방향 플러스였는데 우측으로 계산했으니까 부호를 바꿔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절대값을 물어보면 필요 없지만 부호까지도 우측으로 계산하면 부호를 변경,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26번 문제 26번. 자, 이 문제는 지금 그림이 프린터를 안 가져왔네요. 요런 하중이 작용할 때 3인지 라멘, 요게 흰지해서 3인지 라멘, 여기는 강접합되어 있다. 흰지가 3개다. 3인지 라멘이라고 표현하는데 쉰모멘트도는 어떻게 그리냐. 요걸 똑같은 크기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항상 빵이 돼야 되고 여기가 항상 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크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냐면 여기 집중하중이 아니라 등분포하중이 작용할 때 등분포하중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직선으로 가고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래서 요게 포물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포물선으로 그려주면. 자, 이렇게 해서 26문제 다 설명했는데 좀 빨리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냥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